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이런저런 NBA 루머들과 뉴스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 클레이 탐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클레이 탐슨은 지속적으로 올랜도 매직으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죠. 이거는 시즌이 끝나기 전에도 나왔던 루머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는 구체화되고 있는 데 보입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올랜도 매직과 아주 긍정적인 대화를 이어가고 있는 클레이 탐슨인데, 일단 한 매체에서는 클레이 탐슨의 계약을 한 2년 60밀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연 30밀 정도가 되는 셈인데,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이번 시즌 전에 클레이 탐슨에게 2년 48밀을 제안했다가 까였죠. 그런데 이번 시즌 상당히 부진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만, 현지에서는 2년 60밀 정도의 올랜도 매직과 계약을 맺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만약에 2년 60밀이 클레이 탐슨이 생각하는 그런 연봉이라면, 또 계약 규모라면 골든스테이트는 포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자, 그래서 올랜도 매직은 상당히 젊은 팀입니다. 하지만 3점 지표가 리그에서 가장 나쁜 팀 가운데 하나기도 하고요. 또 이 포지션인 게리 해리스가 FA로 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클레이 탐슨을 데려오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클레이 탐슨이 지금은 계속해서 하락세이기 때문에 긴 시간, 그 다음에 또 큰 규모의 연장 계약보다는 2년, 그러니까 연간 단위를 높이고 계약 기간을 짧게 만드는 그런 이 규모로 만들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저도 클레이 탐슨이 올랜도 매직으로 가서 2년 60일 정도 받는다면 서로 행복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클레이 탐슨이 만약에 2년 동안 건재를 가시한다면 다시 FA로 풀려서 마지막 FA를 노릴 수 있을 테고, 또 올랜도 매직 입장에서도 사실 타임라인 자체는 맞지 않지만 올랜도 매직 같은 젊은 팀들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베테랑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 베테랑의 존재가 본인들의 약점인 포지션을 메울 수 있다면 금상첨화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올랜도 매직의 가장 큰 약점은 3점이기 때문에 클레이 탐슨처럼 주가가 낮아지고 있는 베테랑에게 연간 금액을 높이면서도 계약 기간 자체를 짧게 만든다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날씨도 그렇고 또 클레이 탐슨이 이 보트 생활을 상당히 좋아하잖아요. 근데 올랜도는 또 해변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농구 이외의 삶을 즐기기에도 아주 좋은 도시입니다. 올랜도 매직으로 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LA 레이커스입니다. 감독 선임이 그렇게 급하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보도에 따르면 레이커스 내의 일부 구성원들은 NBA 드래프트 이전에 감독 선임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지는 않는다 라고 전했습니다. 일단은 NBA 드래프트 6월 27일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6월 27일 이전에, 그러니까 다음 주 정도에 이 JJ 레딕과 면접을 합니다. 그래서 감독 면접을 하고 나서 보통은 시간을 길게 끌지는 않는데, 드래프트 전에 감독이 선임이 된다면 그 신인 감독이 선호하는 그런 유형의 신인들을 뽑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게 또 괜히 시간에 쫓기다 보면 오히려 선후 관계가 뒤죽박죽이 돼서 또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드래프트 전이 아니더라도 드래프트 후가 되더라도 감독 선임을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견인 거죠. 자, 그리고 탐 티보도의 혹사 논란에 대해서 티보도 감독이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조시 하트가 티보도 감독에게 묻는 형식의 이야기였는데요. 이 영상을 보면 상당히 재밌습니다. 조시 하트가 본인은 혹사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라고 직접 감독에게 물었는데, 티보도 감독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대부분의 플레이오프 팀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최고의 선수들을 40분 이상 내보낸다. 그래서 나는 혹사에 대한 비판은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티보도 감독은 뉴욕 닉스, 그 전에 미네소타, 시카고 이런 팀들을 거치면서도 단 한 번도 본인이 혹사에 대해서 비판을 받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이런 의견을 밝힌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시 하트의 질문에 대해서 아주 드라이하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티보도 감독 아래에서 본인의 가치를 끌어올린 조시 하트도 평소에 같은 생각을 밝혔죠. 나는 이걸 혹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많은 선수들은 더 뛰길 원한다. 그리고 감독이 날 내보내면 언제든지 뛸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시 하트는 리그를 대표하는 굉장히 성실한 선수이죠. 작은 키에도 불구하고 리바운드를 열심히 잡고 50-50, 50대50 루즈볼을 향해서 몸을 날리고 아주 열심히 수비하고 플레이메이킹을 하는, 정말 30개 팀 모든 감독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선수인데, 티보도 감독과의 성향도 굉장히 들어맞습니다. 본인의 몸 관리를 굉장히 잘하면서 또 부상도 많지 않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조시 하트는 오지 아누노비 그리고 줄리어스 랜들이 부상을 빠졌을 때 뉴욕 닉스의 정규 시즌 막판을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티보도 감독이 과거에는 정규 시즌 때도 선수들을 혹사시켰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많이 바뀌었죠. 34분, 35분대로 또 시간대를 끊고 있기 때문에 정규 시즌이 아닌 플레이오프에서 자신들이 지닌 핵심 원투펀치들, 아니면 반드시 40분 이상 뛰어야 되는 선수들을
길게 출전시키는 데는 아주 과감한 결정을 내리는 티보도 감독입니다. 저는 티보도 감독의 이런 성향, 플레이오프 때 뭐 7인 8인 로테이션을 쓰는 걸 썩 선호하진 않지만, 반대로 티보도 감독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저런 철학을 저는 굳건히 유지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언론이 흔들고 그다음에 다른 팀들이 또 흔든다고 해서 본인의 가치관이나 철학이 꺾이는 것보다는 이렇게 나만의 철학을 가지고 또 나만의 가치관과 고집을 가지고 NBA 감독을 저는 이어가는 게 차라리 더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휴스턴 하드는 최고의 스코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트레버 아리자입니다. 이 트레버 아리자 같은 경우에는 뭐 전임맨이긴 했습니다만 또 전성기 코비 브라이언트와 함께 뛴 적이 있었고요. 또 제임스 하든의 이 프라임타임 휴스턴 로켓츠 시절 때 굉장히 훌륭한 3&D 자원으로 활약을 했었죠. 이 트레버 아리자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함께 뛰었던 동료 가운데 휴스턴 로켓츠 시절 제임스 하든이 최고의 득점원이다, for sure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본인이 확신한다, 단언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2018년 컨퍼런스 파이널에서 만약에 크리스 폴이 건강했다면 휴스턴 로켓츠가 골든 스테이트를 꺾을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이 두 가지 인터뷰 모두 다, 두 가지 견해 모두 다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코비 브라이언트도 아주 훌륭한 득점원이었고, 그리고 코비 브라이언트도 한 시즌 평균 35점을 넣은 적이 있긴 합니다만, 제임스 하든의 뭐 득점 효율, 그 다음에 뭐 트루 슈팅 퍼센테이지를 따졌을 때는 제임스 하든이 훨씬 효율적인 스코어였고요. 물론 코비 브라이언트가 뛰었을 때와는 전체적인 농구의 추세 자체가 많이 바뀌긴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제임스 하든이 왜 최고의 득점원이었냐면, 내가 마음을 먹으면 40점을 우습게 올릴 수 있는데 내가 또 마음을 먹으면 30득점 10개 어시스트를 할 수가 있었고, 또 내 마음먹기에 따라서 25득점 13어시스트가 가능했거든요. 나의 득점력을 정말 자유자재로 주무를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단순하게 35점 36점을 넣는 게 아니라 상대 수비에 따라서, 이 팀의 특성에 따라서, 또 내 컨디션에 따라서, 또 우리 팀의 일정에 따라서 본인의 득점 능력을 자유자재로 저는 컨트롤할 수 있었다는 부분이 더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트레버 아리자의 이런 의견에 공감을 하고요. 크리스 폴이 2018년 컨퍼런스 결승 부상 이탈은 너무 아쉬웠죠. 만약에 이때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를 꺾고 휴스턴 로켓츠가 파이널에 진출했다면 물론 우승을 장담할 수는 없지만, 크리스 폴이 지금처럼 무관의 제왕은 아니지만 무관의 선수로 남아있진 않았겠죠. 그래서 저는 트레버 아리자의 저 두 가지 의견에 심히 공감을 합니다. 자, 그리고 다시 레이커스 이야기로 돌아와서 레이커스의 감독 선임 작업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댄 헐리 감독으로부터는 뭐 태자를 맞았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댄 헐리 감독이 결국 유콘 코네티컷 대학에 남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레이커스의 감독은 2파전으로 가는 모양새예요. 왜냐하면 샘 카셀은 밀워키 벅스 코치로 갈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현재 레이커스의 신인 감독 후보로는 JGL 레딕 그리고 제임스 보레고가 꼽히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말에 레이커스는 JGL 레딕과 공식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드래프트 컴바인 때 이 JGL 레딕이 라펠린카 단장과 굉장히 긴 시간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전화 통화도 하고 계속해서 뭐 레이커스 구단 수뇌부와는 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정식으로 이렇게 공식 인터뷰를 하는 건 처음입니다. 또 제임스 보레고 역시도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로부터 아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레이커스 신인 감독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고요. 루머에 따르면, 루머긴 합니다만, 앤서니 데이비스가 JGL 레딕보다는 감독 경험이 있고 본인과 또 인연이 있는 제임스 보레고 감독을 선호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또 지켜봐야 될 사안입니다. 만약에 클리블랜드와 경쟁이 붙는다면 또 레이커스가 제임스 보레고를 빠르게 선임할 수도 있고, 반대로 인터뷰 이후에 레이커스 구단 수뇌부가 JGL 레딕에 대한 확신을 가진다면 정말 JGL 레딕을 감독으로 선임하는 파격 인사가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레이커스의 감독이 언제 선임될지 모르고, 또 그게 드래프트 전이 될지 후가 될지도 아직 불투명하긴 합니다만, 자, 올해만큼 레이커스의 감독에 많은 관심이 또 가는 시기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JGL 레딕이 된다면 뭐 말 그대로 참신한 인사가 되는 거고, 왜냐하면 선수 생활도 했고 또 해설자로도 활약을 하고 있지만 지도자 경력은 전무하거든요. 반대로 제임스 보레고는 과거 샬럿 헤드코치도 했었고, 그 다음에 뉴올리언스 펠리컨스의 오펜스 코디네이터였어요. 그래서 뉴올리언스의 공격을 이끌었던 그런 윌리 그린 감독 사단으로서 뉴올리언스의 여러 가지 공격을 디자인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윌리 그린 감독도 굉장히 신뢰하는 인물인데, 이미 NBA 지도자로서는 뭐 검증을 끝낸 건 아니지만 경험은 상당히 풍부하죠. 그래서 누가 되던 간에 뭐 이상할 건 없지만, 글쎄요, 저는 제임스 보레고가 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NBA.com의 파이널 MVP 레더가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놀랐어요. 왜냐하면 파이널 MVP 1순위는 제일런 브라운이고 2순위는 제이슨 테이텀. 이거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죠. 왜냐하면 3대 0 상황이고 현재 팀 내에서 가장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 선수가 제일런 브라운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이슨 테이텀이 2위인데 3위가 카이리 어빙, 4위가 드루 할러데이, 5위가 루카 돈치치. 3위부터 5위까지는 저는 약간은 좀 납득할 수 없는 순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차라리 드루가 3위로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루카 돈치치가 4위, 어빙이 5위가 아닐까 싶은데 NBA닷컴은 루카 돈치치를 어빙보다도 아래쪽으로 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 순위 자체는 이해가 안 갑니다. 자, 그래서 국내외 언론에서 루카 돈치치를 굉장히 비난하고 있죠. 미성숙하다, 수비에 대한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 그 다음에 승리보다 자기 스탯에만 신경을 쓴다. 저는 제 맨 마지막 저 문구에는 동의를 하지 않지만, 일단 돈치치가 지금 부상을 달고 있고 그 다음에 파이널에서 또 가슴 통증에 시달리고 있지만 저는 그런 것들이 파이널 같은 무대에서는 큰 변명거리가 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돈치치가 파이널 들어서 계속 수비에서 멍 때리고 실점을 하는 장면들이 반복돼서 나오고 코칭 스태프에게 짜증내고 심판 판정에 짜증내고, 그리고 지금 팀은 몰려있기 때문에 돈치치 본인도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또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돈치치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제가 뒤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카 돈치치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4차전부터는 달라지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댈러스는 탈락 위기에 처했습니다. 파이널에서 0대 3으로 끌려가고 있는데 슈퍼스타 루카 돈치치는 판정 불만에 따른 표현 방식이 문제가 되고 있음을 내 스스로가 인지하고 있다. 그래서 토요일 열리는 4차전부터 다른 접근법을 취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좀 더 즐기면서 플레이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본인이 6반칙 퇴장을 당하기 직전에 벤치에 대고 화를 내고 욕설을 섞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심판 판정에 매번 항의를 하고, 그리고 본인이 슈팅을 던졌다가 파울을 못 얻어냈을 때 백코트가 느리고, 이런 장면들이 사실은 호사가들에게는 입에 오르내릴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 지고 있으니까. 이기고 있는 제이슨 테이텀도 이렇게나 많이 필요 이상으로 욕을 먹는데, 만약에 0대 4로 진다? 돈치치를 향한 그런 비판, 수위를 넘는 비난, 조롱들이 많아질 거예요. 그런데 돈치치가 정말 플로어에서 내가 부상을 달고 뛰고 있고 아픈 곳이 너무 많고 성한 곳이 많지만 정말 경기에만 집중하고, 그 다음에 온화하게 동료들과 이야기하고, 또 심판 판정에 또 아주 열린 마음으로 전향적으로, 쉽진 않겠지만 그런 자세로 만약에 경기를 뛴다면 게임 양상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이 브라이언 윈도스트, 현지에서 활약하고 있는 전문가도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루카 돈치치는 이번 파이널을 통해서 경험해야 된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배워야 한다. 그리고 댈러스에 있는 누군가가 돈치치에게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된다. 아무도 돈치치에게 충고를 해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루카 돈치치의 4차전은 본인 커리어를 놓거나 혹은 본인 평판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게임이 될 것 같아요. 설령 0대 4로 진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돈치치가 파이널에서 보여줬던 그런 단점들을 반복 재생해서 곤란하겠죠. 네, 돈치치의 4차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골든스테이트가 꾸준하게 지미 버틀러와 연결되어 있다는 루머가 나왔었는데, 다시 한번 이 닉 프리델이라는 양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양반의 보도에 따르면 골든스테이트의 새로운 영입 후보로 지미 버틀러가 떠오르고 있다고 해요. 자, 현재 버틀러는 아직 마이애미로부터 연장 계약을 제안받지 못한 상태인데, 지금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전력을 보강할 수 있는 여지가 크지 않습니다. 일단 클레이 탐슨, 그 다음에 크리스 폴, 캐번 룬이 내보내고, 그리고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공언한 대로 사치세 아래로 이렇게 떨어진다면 그 다음부터는 골든스테이트가 트레이드도 훨씬 더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지긴 합니다만, 지미 버틀러는 1989년생이거든요. 커리랑 1살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어떻게 본다면 스테픈 커리의 마지막 전성기를 함께 할 수 있는 자원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규 시즌 때 기본적으로 25경기, 20경기 빠지는 선수이고, 그 다음에 지금 본문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미 버틀러의 이런 강인한 성격, 그 다음에 지미 버틀러의 강력한 캐릭터, 이런 부분들이 워리어스와 잘 맞을 수 있을지, 특히 드레먼드 그린처럼 뉴커머, 새로 들어오는 선수에 대해서 굉장히 텃세를 부리고 목리를 부리는 이런 자원들과 어울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는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현실적으로 저는 NBA에서 어떤 일들이 다 일어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버틀러가 저는 골든스테이트 유니폼을 입을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보스턴 셀틱스 이제 우승까지 1승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밀워키가 보스턴의 어시스턴트 코치인 샘 카셀을 영입하기 위해서 파격적인 제안을 건넬 전망이다 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단 밀워키의 감독은 닥 리버스고요. 그리고 다빈 햄 전 레이커스 감독이 닥 리버스 감독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닥 리버스 감독 사단을 지금 차리겠다는 건데, 이 샘 카셀 같은 경우에는 보스턴 셀틱스 시절에도 그랬고 닥 리버스 감독을 스승으로 둔 적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금액을 주고 샘 카셀을 데려오겠다라는 보관입니다. 이 샘 카셀 코치는 어시스턴트 코치에서는 몸값이 굉장히 비싼 편이에요. 과거에 감독으로 가기 전에 터란루 같은 그런 포지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도력도 인정받았고 현역 때 머리로 농구했던 선수잖아요. 지금 영건들을 키우는데 굉장히 또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샘 카셀이 미러키로 간다면 보스턴은 코칭 스태프가 아주 많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미 수석 코치인 찰스 리가 샬럿 호네츠 감독으로 떠난 상태입니다. 물론 지금은 팀에 있지만 당장 이 파이널이 끝나면 샬럿 감독으로 부임을 하죠. 그리고 고문으로 활약했던 제프 밴 건디가 LA 클리퍼스로부터 또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어요. 돈 싸움하면 뭐 사실 클리퍼스를 이길 수 있는 구단은 없습니다. 여기에 샘 카셀마저 떠난다면 조 마졸러 감독이 양 날개를 잃어버리는 셈인데, 이렇게 되면 보스턴 셀틱스는 지금 로스터 15명 중에 11명이 다음 시즌도 계약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FA 시장이나 뭐 혹은 또 다른 뭐 트레이드 시장보다는 조 마졸러 감독을 보좌할 수 있는 그런 코칭 스태프 영입에 심혈을 기울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소식입니다. ESPN의 케빈 펠튼이 지난 25년간 최고의 우승팀과 최악의 우승팀을 꼽았습니다. 뭐 6위부터 23위까지는 그냥 날리고요. 자, 최고의 우승팀 베스트 5는 2017년 골든스테이트, 케빈 듀란트를 영입하면서 엄청난 그런 팀으로 성장을 했었고, 그리고 2016년에 우승을 날렸던 아쉬움을 벗어 던졌죠. 그리고 2위는 2001년의 LA 레이커스입니다. 자, 이때는 1999-00 시즌, 그리고 00-01 시즌이니까 3핏에서 두 번째 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샤킬 오닐이 한 살이라도 또 어렸을 때였고, 코비 브라이언트의 기량이 점점 무르익어 갈 때쯤이었습니다. 그래서 LA 레이커스가 2001년 2위로 뽑혔고, 3위는 샌안토니 스퍼스인데, 샌안토니 스퍼스가 파이널에서 이때 마이애미 빅3를 쉽게 이겼죠. 4대1로 이겼는데, 하지만 파이널까지 진출하는 과정 자체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샌안토니 스퍼스의 순위는 살짝 높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4위는 골든스테이트네요. 2015년 골든스테이트. 자, 이때는 워리어스가 40년 만에 첫 우승을 달성을 했을 때고, 이때는 뭐 드레이먼드 그린, 스테픈 커리, 클레이 탐슨, 또 안드레 이거달라까지 아주 이 노장들이 팔팔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4위로 뽑혔고, 5위가 2016년의 클리블랜드네요. 그러니까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팀이 지금 베스트 5에 4팀이나 몰려 있습니다. 클리블랜드 1대3으로 지고 있다가 4대3으로 역전승을 했었고, 이때 보면 뭐 카이리 어빙, 르브론 제임스, 케빈 러브, 뭐 JR 스미스 등등이 있었죠. 이 클리블랜드를 케빈 펠튼은 5위로 꼽았습니다. 자, 반대로 25개 팀 가운데 최악의 우승팀 두 팀은 어디일까요? 24위가 바로 2023년 작년의 덴버네요. 덴버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뭐 니콜라 요키치, 저말 머레이라는 확실한 원투펀치가 있었는데, 이거는 뭐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덴버 너게츠가 플레이오프에서 꺾은 팀들 가운데 50승 이상 팀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것들을 뭐 대지눈이라고 보고 싶지는 않아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덴버를 상당히 케빈 펠튼이 좀 과소평가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줄 세우기에 약간 패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2006년의 마이애미입니다. 2006년의 마이애미면 샤킬 오닐이 전성기에서 내려왔을 때였고요. 드웨인 웨이드가 3년 차였습니다. 그리고 뭐 이들의 사이드킥으로 뭐 제이슨 윌리엄스, 게리 페이튼 전부 다 전성기 지났었고, 앤트완 워커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제임스 포지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글쎄요, 이때 마이애미가 이제 댈러스 매버릭스를 꺾었어요. 댈러스 매버릭스에게 첫 두 판을 졌습니다. 그리고 내리 네 판을 이겨버렸어요. 0대2에서 4대2로 뒤집었는데, 이때 글쎄요, 케빈 펠튼이 뭐 이런 부분들을 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때 드웨인 웨이드는 굉장히 후한 심판콜을 받았어요. 저는 마이애미의 우승을 폄하하고 싶지는 않은데, 댈러스의 우승은 사실 약간 강탈당한 수준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 부딪히면 파울이었거든요. 드웨인 웨이드가 뭘 하면 파울을 줬어. 댈러스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물론 댈러스도 이때 굉장히 많이 방심했었죠. 2대0으로 앞서고 있었을 때 조시 하워드라는 이 선수가 있었는데, 그냥 우승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팀 라커룸에 막 여자들 데리고 오고 이랬어요. 거기서 파티하고. 그러니까 이미 샴페인 축보를 빨리 터뜨린 거지. 그런데 결과는 4연패였고, 여러 가지 뭐 변수들이 있긴 했었습니다만,
뭐 그 부분 때문인지 어쨌든 마이애미를 2006년 우승팀을 25위로 꼽았네요. 뭐 개인의 견해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냥 재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NBA가 없는 오늘 여러 가지 소식들을 모아봤습니다. 이제 내일 NBA 파이널 4차전이 열리게 되고요. 저는 JYP와 함께 중계를 하게 되는데 끝나고 또 경기 리뷰 찍고요. 만약에 내일 보스턴이 이기면 내일 시즌 엔딩 라방을 토요일에 진행하겠습니다. 반대로 내일 댈러스가 이긴다면 또 5차전은 화요일에 열리게 되는데 저희 조코피TV와 함께 또 이 시즌의 끝자락을 함께 즐기시죠. 고맙습니다.